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 경제를 위한 진언인데요. 제목이 주제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주제 받고 처음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시국에 이런 생각이 먼저 좀 들었던 겁니다. 먼저 정진호 교수님이 그 원리스트 한국의 프로그램에서 고맙습니다. 1박 2일 동안 너무 많은 주제들을 쭉 듣고 정리하고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평화체제, 통일문제, 북한체제 연구하는 인문학 쪽에 학자인데요. 와서 방금 이상호 선 그리고 어제 전승우 교수 다들 이야기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묘한 인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산을 있었는데요. 당시에 나무 자원영역 관련해가지고 집중 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인지 방금 발표 내용들도 많이 봤던 자료들도 보고 해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는 정치 정세와 관련해가지고 평화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분단을 살아가지고 분단 체제. 제가 평생을 걸고 이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데요.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궁극의 가치는 어떻게 우리 국민이 행복할 것인가인데 국민의 행복을 가장 근저에서 흔들어 부르는 압도적인 환경이 분단 체제, 분단이라는 것이죠. 저는 분단의 많은 폐해들을 이야기합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폐해는 이 분단이 일상적인 거짓을 구조하고 애초부터 이 분단은 거짓에서 출발했었고 이 분단이 유지되는 과정도 사실은 국민들에 대한 엄청난 기만에 근거하고 있다. 그 거짓 왜곡 보도가 저는 가장 큰 해악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단은 땅만 가는 게 아니죠. 사람도 가족도 공동체도 그러고 역사도 민족의 정신사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구조적 불행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생각 세계관 마찬가지. 제가 분명이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분단체제, 분단. 사실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 속성을 안 갖고 있습니다. 적대관계라는 거죠.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상호 적이라는 거. 전쟁 상태의 에너미라는 게 사실은 분단이 갖고 있는 가장 압도적인 성질인데요. 남과 북은 아직도 적입니다. 적이기 때문에 형제자매 동포를 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비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적대관계의 분단체제. 이것이 사실 우리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고 좀 보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또한 마찬가지로 남과 북은 상호 배타적이죠. 굉장히 고립적이고 그런 적대적 분단 경제, 사실 섬나라 경제를 자연스럽게 축적시켰습니다. 결국 기존의 분단 경제, 전쟁 경제를 남북이 평화 공존할 수 있는 평화 공조로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문제죠. 어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발표할 때 제가 한번 생각이 드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되나 되겠나? 이 정부에서 내지는 핵 항모로 핵 폭격이 날고 미사일이 막 나는데 되겠나? 될까요? 진짜 될까요? 근본적인 무렵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맞나? 평화의 문제. 엄존한 질서 속에서 진실은 진실대로 공유되지 않겠습니까? 남북 경협은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없어요. 이미 선포했습니다. 남도 북도 당국 관계는 철저히 안 만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북측은 공식적으로 4번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나지 않겠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북에 대한 대북 적대를 주적을 명시했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을 천명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4.27, 9.19 시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 정부 속에서는 엄연한 객관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경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 비전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인데요. 평화경제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평화경제로 그러면은 평화의 터전 바탕 위에서 경쟁을 한다라는 생각도 하시는데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애초 평화경제의 본래적 개념은 경협을 통해서 신뢰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경협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 사례가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평화를 제도화해놓고 만든 게 아닙니다. 70년 체제 제도를 달리 살았는데 우리 이벤트에 가까운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체육 예술 교류 한번 하고 만든 게 말고 구조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거죠. 그 경협이었어요. 경협. 없었던 신뢰를, 없었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위한 경쟁력이었지만 그 경쟁력 자체가 사실은 평화였죠. 그렇게 14년간 개성에서 남과 북은 평화도 만들고 경제 번영도 함께 만들었었는데요. 그 정신으로 돌아가던 의미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엄혹한 남북 당국 관계, 적대적 관계가 기정사실화된 상황 속에서 이 영역을 어떻게 추정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경협 자체가 평화다. 즉 경협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경협을 통해서 평화를 실천한다. 경협 자체가 평화의 상징이다. 이건 제가 미 국무성 관계자들한테 개성공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했던 이야기입니다. 비핵화의 목적 자체가 평화인 것처럼 개성 자체가 평화였다. 한미동맹이 평화가 진짜 궁극의 목적이라면 비핵화의 노선도 갖고 병역돼야 될 거 아니냐. 비핵화만이 평화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도단이다. 비핵화의 노선과 함께 남북이 교류협력해야 된다라는 똑같은 이야기죠. 평화경제, 이 남북 경협 자체가 평화를 만들어내더라는 건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불신을 능하는 경쟁력 추진.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둥, 친이죠. 좀 더 단둥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북측의 노동자들 한 5만 정도, 비공개 인원까지 포함한 10만 정도 있습니다. 단둥에 가면은 남측의 기업인들, 북측의 여러 많은 주재원들, 우리 중국 교포들, 한족이 다 뒤섞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물밑 경제들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차단되고 나서 예전에는 오이사 조치가 되기 전에는 중국에 오다를 주면 중국에서 북측에 오다를 줘가지고 북측에서 만들어서 중국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 경쟁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사실. 똑같은 맥락의 경제들이 있죠. 사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지점들을 밀무역 형태로 무시하지 못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다 끊겼습니다만 이 부분들. 소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북측이 올 2월에 해외 동포 권익공호법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동포 권익공호법이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 동포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조선민족. 그 과거를 묻지 않고 지위와 어떤 출신을 묻지 않고 그 해외 동포들의 북측으로의 자유로운 왕래, 장기 체류, 그리고 거주, 취업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 자녀들의 수학여행 그리고 유학을 권리로서 보장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판도라 상대가 되었다고 다 평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덧 정리가 되고 시진핑 3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내년 봄 이후 중국이 조금씩 개방을 하기 시작하면 공항을 열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중국 동북상성에 있는 우리 중국 교포들 약 253명 이분들이 가장 먼저 북측으로 이전처럼 자유롭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뒤를 따라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해외 동포들이 여행이든 장기체류든 들어가서 거주, 취업할 수 있는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몰려갈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당국 관계가 완벽히
막혀 있는 과정 속에서 이후에 풀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지점들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북측의 유엔 대표부라든가 해외 공간, 북측의 제휴 공간들은 이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해동 보건공업법 제정 발표되는데 언제부터 지출을 받을 것이냐. 일관된 답변은 중국을 통해서 결국 들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공항을 지금 폐쇄하는 상황, 코로나 팬데믹 이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답변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은 물밀듯이 찾아갈 거라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들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평화경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개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남북경협의 전면 한마디 평화경제를 봅니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내전환경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영역인데요. 시대의 내전환으로 아시다시피 명실상부하게 군단 시대를 평화시대로 과거와 미래의 엄청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공간의 대전환이죠. 우리는 섬나라 경제죠, 사실은. 휴전선 이랑 딱 갇혀 있습니다. 북을 통과한 장소는 대륙을 못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섬입니다, 섬. 그 섬나라가 해양과 대륙을 잇는 해륙 경제로 명실상부하게 발돋움하게 됩니다. 계획이 설명이 되어버립니다.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해륙 경제. 마찬가지로 남북의 산업융합, 방금 우리 이상선생님 말씀처럼 석탄화, 석유화 이런 것들이 결합, 남과 북의 수많은 산업과 산업들의 결합, 새로운 산업들을 진짜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를 다들 흔히들 패스트팔로 추격해 전략을 말씀들 하시는데 다름과 다름, 남과 북의 다름과 다름들이 만났을 때 실질적인 에너지를 창출하는 퍼스트 무브, 신산업들이 굉장히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사고, 체제, 제도, 산업, 경제 이 많은 다름들이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폭발성 있는 신산업들이 창출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산업의 대전환들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속에서 세대 대전환이 있을 수 있겠죠. 명실상부한 대전환의 분수령이야만이 평화경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냥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남북경협, 평화경제 영역들 관련해서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평화경제 그러면은 무슨 상징처럼 개성공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성공단의 그런 위상, 의미는 조금 있다가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했을 때 어떻게 폭발하더라는 하나의 사례로서 개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북측의 자원 문제는 진짜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측의 자원이 일단 많다 그래. 참 많다. 저걸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추산할 것인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해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북측 사람들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많은 통계 추정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여기서 한 가지 뚜렷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측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식민지 시기에 일본이 갖고 있었던 자료도 마찬가지고 업데이트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정책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북측은 자국의 이 지하자원 관련된 지도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북측이 국가 전략을 짤 때 미국과의 전쟁적 상황이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 전쟁적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자원 분포와 같은 것들은 그들의 적대국인 전쟁 상대방인 미국에게는 엄청난 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방치되고 있다는 수준이 맞는 것 같고요. 북측의 경제를 사실은 민수경제와 군수경제로 봤을 때 제1경제, 제2경제 나눴을 때 군수경제와 관련된 또 이 지하자원 공장시설들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추정치들밖에 없다라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평화적 과정 속에서 경협의 전면화 평화경제를 주도할 경우에
초기에 가장 많이 각광받는 영역이 사실은 자원 영역입니다. 어제도 이런 발표가 있었고 오늘도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북측에 자원지대에 산 클러스터를 설정하고 그 속에서 부가가치 상수를 높여가지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구조. 이 부분은 비단 자원 산업의 협력뿐 아니라 북측의 국토 대개발에 소요될 수 있는 많은 돈들을 저 부분을 통해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두 번째, 북측 경제특구 건설 관련해서 북측은 이미 27개 국가급 경제특구, 방역특구들을 설정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을 남과 북이 함께 건설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개성공단을 북측하고 합의하기를 1억 평을 합의했습니다. 1억 평. 그 1억 평의 100분의 1인 100만 평 개발해 놓고 그 100만 평에도 딱 20%만 기업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북에게 일단 개성공단 1단계 다 되면은 2천만 평 안에 약 5천 개의 기업이 들어갈 거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해줬던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1단계 2천만 평이 완성이 되면 남태계 기업 최소한 3천 개, 많은 5천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공단 박근혜 정권 받을 때 제조업 기업은 125개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모든 기업들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잖습니다. 그런 개성공단이 북측에 저 규모면 27개 정도 되면 말입니다. 수백 배. 저게 진출할 수 있는 남측의 기업들은 엄청나겠죠. 이런 부분들이 남북의 산업의 융합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이미 많이들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많이들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게 저거예요. 북에 가서 무슨 사업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제가 늘 답변은 똑같습니다. anything, 뭐라도. 열리게 되면은 뭐라도. 그 전에 그걸 좀 충분히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산업적 효과가 크는 부분들은 뭐 국지 가장 원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겠죠. 근데 어제 뭐 산업의 쌀이 철강이라서 철강. 우리가 브라질하고 호주에서 갖고 오는 부분들을 북측하고 산업이 할 수 있다라면 저 철강제의 그와 같이 저 경쟁력은 기계, 자동차, 조선 다 연관 파장이 됩니다.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남북이 맺은 2007년 14선언 직전에 맺었던 남북이 맺었던 아주 독특한 양해가 있습니다. 양해.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측으로부터 자원을 가져오면 말입니다. 국제 자원시장 가격의 약 40% 정도를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그런 MOU 체결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져왔었거든요. 초기에. 북측의 철강 자원들을 국제시장 가격보다 그렇게 낮게 가져온다는 물류도 이렇게 짧거든요. 우리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그 연쇄 효과는 어마어마하겠죠. 이렇게 어려운 분단 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이 상시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저는 봅니다. 국면 자체가. 여타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북측의 철도, 도로, 항만. 북측은 사실은 미국과의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전쟁 경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전쟁 경제. 이 전쟁 경제는 뭐냐? 얼마나 치열하게 국가 전략을 짰느냐면요. 북측의 주요 도로 자체가 전체 물류의 약 90%를 철도가 담당합니다. 이게 전쟁 대비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미국으로부터의 공격 속에서 탱크라든가 각종 올라오는 재래전에서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도로, 소위 말하는 고속도로 같은 이런 부분을 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생각입니다. 그만큼 전쟁적 상황에 대한 상수적 고려가 굉장히 치열하다는 건데요.
실질적인 평화경제 되어버리면 이제 실제로 70년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저 북측을 이제 평화경제 속에서 다 건설을 해야 된다. 도로, 철도, 현대화, 항만, 예소시 쭉 마찬가지. 북측의 전력, 통신, 발전 이 모든 것들. 저 시장 규모는 나라를 건설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나라. 실질적으로 저 엄청난 규모의 산악지기와 팔서구에 달하는 저 나라를 건설하는 규모예요. 대토목 공사들이 수십 년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재밌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3번, 4번에서 제가 지금 정리한 저 영역은 말입니다. 이미 예전에 북측이 우리에게 줬던 사업 영역입니다. 다들 기억하세요? 현대가 정주영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독점 개발권을 받았던 얘기입니다. 북측의 철도, 도로, 항만, 전력, 통신에 대한 독점 개발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우리가 남북 경협을 이야기하면 혹자들이 퍼주기라고 그래요. 퍼주기. 이 사업이 퍼주기의 전형이었습니다.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당시에 야당에서 엄청나게 쳤죠. 대북 송금 특검을 했습니다. 5억 달러. 현물 포함 5억 달러. 대북 송금 특검 현대아산이 북에 줬다는 거 현물 포함 5억 달러. 그게 무슨 명목인지 아세요? 이 두 가지 북측 전체의 전력, 통신, 도로, 철도, 항만 독점 개발권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그 계약금 5억 달러를 줬다고 사법 처리했어요. 정몽현 씨는 자살했습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5억 달러 계약금 걸고 이걸 다 받았단 말입니다. 50년, 100년을 건설해야 될 저 규모의 엄청난 시장을 그 5억 달러 줬다고 그걸 사법 처리해버렸어요. 이게 분단 체제죠. 이거 지금 중국이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죠. 후대에 엄청난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역사들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평화경제 영역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수십 년간 수천억 달러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 계약금 5억 달러 줬다고 당사자 아들은 자살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북관계를 다 묶어버렸죠. 결국 오이사 조치까지 남북경협 전체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비극입니다. 분단 경제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그 무지함이 만든 비극이라고 좀 보는데요. 그래서 이 영역들도 사실 남북경협이 전면되면 평화경제의 한 큰 영역으로 대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북측의 도시건설, 정비, 주택건설, 현대사 마찬가지겠죠. 혜륙경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TKR, 한반도 종단철도가 TCR, TSR, TMR, TMGR, 중동, 유럽, 중앙아시아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거꾸로일 것 같아요. 진짜 한반도 종단철도가 중국,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중동 우리가 가는 인원의 수백, 수천 배의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사람들이 태평양의 관문으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는 그 수천 배의 사람들이 전 세계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태평양의 관문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포항도 마찬가지겠죠. 부산도 마찬가지, 목포, 여수. 사실 그것이 한반도 평화경제, 동북아 평화경제의 핵심인 한반도 평화경제가 누리는 눈앞의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목전 현실이죠. 왜냐하면 한반도 종단철도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해선 말고 경인선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7년 14선을 마치고 참여정부도 이미 연결해놨습니다. 신의주, 단동 다 연결되어 있죠. 물론 북측 구간을 통과하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평균 60km. 이것을 현대화하는 과제들이 남아있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오고 가는 곳에는 당연히 평화가 신압으로 담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영역 속에서 혜륙경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들은 와서 남북에게 국제평화운동을 할 수 있겠죠. 금강산, 설악산, 백두산, 한라산, 대지는 휴전선, 평화, 환경, 생태, 보고라고 DMZ, 평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러 우리가 대서양 앞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듯이 그들은 태평양 관문,
한반도 평화 순례길이 오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현실될 수 있는 과정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평화경제의 한 영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반도 평화경제는 사실은 동북아 평화경제의 첫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상의 전환. 분단. 우리는 동북아 정치지리학, 지정학의 과목이 같이 있습니다. 사실. 오로지 모든 문제를 정치 이념 군사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저 지정학의 과목을 지경학의 파대로 바꾸면 됩니다. 동북의 정중심을 한반도가 있습니다. 지중해 정중심에 이탈리아가 있는 것처럼 동북아 시를 거꾸로 그려보는 그림입니다. 정중심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그들이 이 동북아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요충지, 해륙 경제의 핵심 위치에 우리가 있어요. 저 지경학의 엄청난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정치 군사적인 평화의 문제는 덤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학 과목을 지경학의 바다로 바꾸자. 우리가 뭐 GFP 세계 군사력이 뭐 세계 6이다. 경제력이 9이다, 10이다.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경제를 갖고도 왜 이런 수준이 있는가? 남북이 싸우고 있겠죠. 우리끼리 싸우고 있겠죠. 우리가 국제정책 태권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분단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우리끼리 한 가족이 형제자매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아직도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남북 경협이 남과 이 손을 막 잡는 순간 우리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많은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포기하겠어요? 적대적 분단체제, 전쟁적 상태의 에너미인 이 전쟁 상태의 적대적 분단체제는 북을 그냥 적으로만 규정시켜버렸습니다. 적. 에너미 나쁜 놈들이야. 라는 이외의 어떤 이미지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 한 가지. 전쟁이 국가 전략인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공동체 성원들의 행복이 국가 전략의 목표예요. 그 상식을 분단체제는 아니야. 호시탐탐 적화야욕을 노리는 나쁜 놈들 이하라고 늘 왜곡하죠. 왜 싸우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70년 적대적 분단체제, 즉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휴전체제를 살고 있어요. 전쟁을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전쟁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전도 못했고 평화협정도 체결을 하지 못했어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적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북이 적이기 때문에 전쟁 중일까요? 전쟁을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적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전쟁을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적인 겁니다. 원래는 한 가족인데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자고 했었어요. 올해 안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했어요. 그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종전에 대해서 양해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사실 미국이 반대했죠.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 상태를 끝내고 정상적인 평화적 관계로 가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종전을 양해할 수 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양해할 수 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 약속을 저버렸어요. 결국 남북은 종전 선언을 못했습니다. 여전히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저는 적대를 내려놓는 순간 평화식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적대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거양득의 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함께 무궁번영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봤어요. 14년간 매일같이 해봤어요. 개성에서 14년간 매일매일 평화를 만들고 매일매일 엄청난 경제 번영을 만들었습니다. 14년간이죠. 14년간. 어마어마하죠.
평화를 만들고 경제를 만들고 안보를 구현하고 통일문화 미래창을 만들었었죠. 실정적인 체험적인 이미 경험해본 평화의 미래였고 통일의 미래였죠. 함께 했던 이 14년의 남과 북 노동자들 주재원들에서 함께 올려 사는 겁니다. 저는 통일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통일이다. 만나봐라. 우리 이 자리에 김승호 교수님 계시는데요. 북측이 얼마나 자주 가셨습니까? 북을 많이 알고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서 만나보니까 똑같더라는 겁니다. 근데 개성에서는 14년간 남북의 6만의 노동자들이 14년 같이 생활해봤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적대적 분단 체제가 구조적으로 강요했던 그 많은 북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들은 만나보니까 야, 이거 진짜 간단한 게 아니구나. 참 간단치 않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70년 전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게 평화이고 그게 통일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미 개성에서 14년간 우리 해봤어요. 저마다의 개인적 경험 속에서 북측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만나면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많은 상식들은 진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게 분단체제라는 것인데요. 이 개성의 이야기는 제가 특별히 따르게 드리는 이유가 아닙니다. 아, 저곳에서 엄청난 평화가 매일매일 만들어졌구나. 몰라서 오해했습니다. 오해해서 싸웠어요. 만나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오해가 사라져버렸어요. 오해가 이해가 된 순간 그게 평화였어요. 누가 안 가르쳐줬었어요. 그런 개성공단을 분단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세력들은 어떻게든 닫으려고 했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진실들을 분단체제는 호락호락 허용하지 않아요. 비극이죠. 유일한 선은 아님이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소크라테스의 경고인데요. 무지가 결국 악이 되더라고요. 무지가. 이 개성의 이야기들은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 우리 기업들은 개성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 서울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12년 무상 의무교육을 받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산성이 좋아요. 직장을 옮기지 않아요. 이직률 0%. 북측 노동자들은 2004년 기준으로 한 달에 6만 3천 원을 받았습니다. 일당이 아닌 월급을 제일 많이 받았을 때 15만 원 받았습니다. 저기에서 개성에서 남측 기업은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평화가 그렇게 담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평화가 경제 번영이 함께 담보되었는데 저 개성공단은 어떤 명분, 어떤 빌미라도 동원해가지고 다들고 있던 사람들. 함께했던 개성의 이 평화경제의 상징입니다. 평화경제.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 다 오해가 풀리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남북이 함께 회식하고 함께했던 시간입니다. 우리 기업들 돈을 벌었던 이런 많은 경쟁력들 하나하나 설명드린다는 자체가 별 의미가 사실은 무의미하죠.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그것은 이미 힘이 아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장님들의 이야기. 예, 이런 뭐 경제적인 데이터들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특별한 적이 없고요. 예, 경합은 미래창이었는데요. 이 많은 것들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어떻게 저할 것인가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제재 이야기 다들 하시던데 방법은 있습니다. 책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답은 있어요. 이미 사실은 저 방법, 개성공업지구법은 국제적 수준의 공단을 운영하는 법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100% 완제품들이 남측으로 나왔습니다. 과도기적으로 북측의 땅에서 북측의 법인, 남측이 주인인 북측의 법인에서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만들어서 북측의 예술성의 공급을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남과 북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평화도 만들고 이전에는 남측에 상품들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방법은 과도기적으로 북측에 내수 시장에 공급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개성공단이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스타트 창조기 보셨지 않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남가국의 ICT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남가국의 산업혁명 융합을 위해서 개성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머리와 머리가 아이디어와 아이디어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음껏 풀어헤쳐 놓고 한번 만나보라 라는 장을 만들어주면 그 모든 것들은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도기적으로 하면서 공단의 정상적 운영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모델은 다른 지역 많은 경제특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상 앞에서 그거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텍스트 문구만 보죠. 근데 개성에서 14년간 공단을 직접 운영해 봤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법은 현장에 맡기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여러만 달라라는 게 있죠. 남과 북은 9.19 평양선언에서 우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자라는 합의를 했지만 그 약속도 결국 우리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 마지막 말씀은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씀드리셨습니다. 동구가 수많은 일각 내지는 국제정세 패권의 질서 그들 안에 갇혀있는 이 재정의 감옥을 지경하게 바다로 바꾸는 발상이었지만 그리고 현장에 해답은 분명히 있다라는 적극적으로 남북 경협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는 평화경제 정신으로 돌아간다라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